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3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2개월 만에, 약 2개월 만이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인데, 자, 한 총리도 오늘 첫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오늘 출석 같은 경우에는 선택 아니면 의무인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재판 절차에 이제 참여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다만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기일이 공전되고 그 다음 변론 기일부터는 실제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례 변론 기일을 잡아서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담은 의견서를 수에 제출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신속한 심리에 대해서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기일이 공전되고 차의 기일로 이 실질적인 공방의 변론 기일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참석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탄핵 사유가 해당되지 않고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핵심 쟁점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점이랑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오늘 첫 변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사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이 변론 기일이긴 하지만 이미 변론 준비 기일을 2번 정도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쟁점 정리는 되어 있고 관련된 증거 조사와 이와 관련한 이제 증인 채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탄핵 소추 사유도 여러 가지를 국회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방조를 했다라던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하고 공동 국정 운영을 이제 계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 관련해서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점. 손 변호사가 이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관련돼서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한 총리 측이 그 앞선 변론 준비 단계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심리하고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 심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54일 만에 이렇게 변론이 기일이 지정되다 보니까 신속한 판단,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국무총리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한 사건보다는 사유, 그러니까 쟁점이 다소 간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져볼 사유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 지금 국정 공백과 관련해서 한 총리 마저 탄핵이 되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로서 빨리 조속하게 이제 복귀를 해서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요. 비견하자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여러 차례 변론기를 더 달라, 증인 신문을 더 해달라,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반면 한덕수 총리는 빨리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측과 총리 측이 어떤 입장이 다른 점은 한덕수 총리는 탄핵 사유로 볼 만큼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수많은 어떤 형사 자료나 조서를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위헌과 위법에 대한 증거 자료가 헌법재판소에 다수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방어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는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총리 측의 요청대로 오늘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됐는데 그 요청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좀 먼저 심리해달라, 선고해달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먼저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는 좀 시간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변론기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쟁점이 간소하다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두 번, 두세 번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절차적 관련해서 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와중에 탄핵 심판을 회부된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의결 종속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도 남아 있고 이 의결 종속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여타의 다른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따져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한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사건이 종결되고 같은 시점에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먼저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신 한덕수 총리 탄핵 때 탄핵 정족수가 200명이냐 150명이느냐 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이 150명으로 보고 탄핵안을 가결했잖아요. 그럼 오늘 변론의 핵심 쟁점은 또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권한쟁의라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거나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서 탄핵 소추라는 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거나 위법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다툼이 개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이 쟁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측에서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준용되는 의결 정족수인 3분의 1을 지켜야 된다. 200석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았으면 탄핵 소추 의결, 결의, 제소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실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이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은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국회의장 측의 답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 권한대행직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그 직에 부여된 의결권을 규정을 한 것인데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이라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무총리직으로서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직무를 중심으로 의결 정족수를 해석할 것이지 그 직책에서 행한 업무의 성질까지 구분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요. 예. 양쪽 다 뭐 일방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너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과거에 국무총리직으로서 행한 행위만 문제된 탄핵 소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석상 당연히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직으로서가 아니라 내란 특검에 대한 후보자를 이제 추천하는 문제라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여부하고는 이 권한 대행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유로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사유까지 들어간 이상 실질적으로 의결 정족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최상무 권한대행이 현재 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의 후보죠.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뭐 시간상으로 좀 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뤄진 것인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익이 굉장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 사라졌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헌법재판관 측에서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가 변론을 제기했고 변론을 제기한 변론기일에서 양쪽의 의견으로서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존재했는가 그런 문건이 존재했는가 예. 공문이 존재했는가라는 추가 변론을 열었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신속하게 결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를 추단해 보건대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인 체제로 완전체로 이것을 판단하고 선고를 하기 위해서 40여 재판관에 대한 임명행위와 관련한 위헌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것이 만약에 위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임명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신속하게 40여 재판관도 임명돼서 대통령의 변론기일이 종결되기 전에 임명 절차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탄핵 사건에 같이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10차 기일로서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선고 절차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임명을 서둘러서 이 재판 절차에 어떤 심리에 관여하는
강요하고 판결문을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상 무리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앞서 본 사건처럼 한 총리 사건도 빠르게 해달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사건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령 행위가 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사건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사건도 주위에 굉장히 가쁘게 움직이지만 다른 중대한 사건도 같이 맞불리면서 헌법재판소에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좀 순서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대통령 사건이 종결되고 막바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에 이르니 이제 한덕수 총리 사건도 이제 정식 변론 기일을 잡고 권한쟁의 사건도 이제 기일을 잡고 그런데 또 다른 사건까지 같이 잡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먼저 선고기일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좀 의아했던 장면이 당초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은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리인단의 설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하기보다는 변호인들에게 일임하고 복귀하겠다라고 의견을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 절차이고 이날 이렇게 최종적인 의견과 변론과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라는 재판관들이 종전기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미 예상되거나 고지된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됨을 알고도 나오기로 결정해서 경호 인력과 여러 가지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출석을 했는데 애써 돌아가는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그날 이제 변론길의 중요 상황을 보면 국회는 거의 최후 변론과 마찬가지의 중요 증거에 대한 요지를 다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고 예.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변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날 현출되는 국회 측의 증거가 윤 대통령 측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서 다수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주장과 증거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절차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한다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의 동등한 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허락됐기 때문에 내가 내 불리한 증거를 현출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직접 출석해서 어떤 탄핵이라든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반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돌아가겠다라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장면이 뭐냐면 군경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됐고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조서가 좀 눈에 띄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관련해서 전화통화가 6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반복적으로 이 의원들을 잡아야 된다, 이거 불법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 조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조서가 이제 공개된 상황이고요. 여인영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관련해서 체포 명단을 추단할 수 있는 명단이 존재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즉 싫어하는 사람들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재판관의 증인으로 이제 참석하긴 했지만 관련된 진술을 회피하거나 진술이 제한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일부 반대되는 취지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양 당사자들이 진술했던 내용은 내란죄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 측에서 관련된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관계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위법한 명령을 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서류로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제 이제 군경 관계자들의 조서가 무더기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탄핵 심판에서 이런 이
검찰의 조서 공개가 된 건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이 조서는 이미 재판관들이 모두 본 자료입니다. 물론 대중들은 보지 못했고 구두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헌법재판부가 가지고 있고 검토하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 측이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영은 됐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가 불리하다라는 대통령 측의 판단에 따라서 네. 그렇게 불리한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서, 경찰 조서 그대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랬죠. 이 수사기관에서 군 사령관과 그 예하 부대원들이 진술한 어떻게 보면 수백 명, 수십 명의 그 수사 기록은 대통령 측에는 다소 불리한 증거라고 해석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진술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대리인단 변호사가 퇴정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인식,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이의 제기, 그에 대한 항의성으로 퇴정하는 사안까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측이 이의 제기를 했다. 그래서 국회 측이 진술 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반발하면서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랬죠. 이게 여전히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제외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대리인이 심판정을 나가는 태도 재판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건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가 일반 재판도 재판부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거의 180도, 360도로 이제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인사하는 예.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존중보다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는 판사들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의미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는 재판 들어갈 때 옷차림, 태도, 표정 그리고 말투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재판에 임하고 재판부가 다소 좀 불리하거나 내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이것을 따지거나 공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히 구두로 또는 문서로 글로써 설득하는 작업이 재판 절차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개정이 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재판부의 허가 없이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라는 점이 변호사 선임계로 재판부에 제출된 이상 우리가 재판 절차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가버린다는 것은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재판 절차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런 부분이? 하지만 중요하게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리인이 좀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거나 대리인이 좀 불손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결국 의뢰인이 자기 사정이 아닌 대리인 사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과니까 큰 지장은 주진 않지만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심판권자를 불쾌하게 해서 우리한테 득될 건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대통령 지지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지나 상징적인 메시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일반 법정의 모습이 아닌 정치적인 어떤 쟁점과 관련한 정치적인 행위가 결부된 변론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통상의 법정에서는 이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 조사 공개된 것을 놓고 어제 이슈가 됐고 오늘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유로 들면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헌재 측은 과거 선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법적인 분쟁, 법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떤 게 문제인 거지? 법 대 법의 충돌인데 이게 뭔 거지? 그 논쟁의 요지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 유무죄와 관련해서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적용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 가서 이 사람을 탄핵할지 해임할지 징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형사소송법만
규정과는 달리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일반 징계 절차에서도 이렇게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이런 준용 규정은 일반적인 법률에서도 모든 내용을 법에 규정할 수 없으니 여기에 없는 보충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런 준용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법률에도 많습니다. 예. 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대통령직을 파면할지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과 엄격한 증거 조사가 필요한 만큼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대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이 원진 술자가 나와가지고 증인 신청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이 형법상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간의 선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어디까지 준용할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의 지인권의 내용이고 선례를 비춰봤을 때 이대로 진행을 해서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련된 수사 기록이라든가 다른 민사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재판의 판단 자료를 삼았기 때문에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사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국무총리 탄핵심판 모든 절차 관련된 절차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해왔고 다만 그 증거와 관련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개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고수된다. 이게 헌재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충돌되는 지점과 관련해서 결국은 두 번 정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고 지금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징계 절차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처럼 증거를 다 동의, 부동의 증거와 관련한 엄격한 증명력을 이제 따지다 보면 예. 징계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지금 형사재판은 증인 신청의 규모만 400명, 500명이 육박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증거 능력을 부여하되 증명력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좀 꼼꼼히 보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들도 신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는 결국 많은 증거 자료가 제출이 돼야 그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고문 수사를 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그 대다수의 어떤 조서 내용들이 허위나 위작이나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한 증거 자료와 법정에서 진술한 증언과 다른 사건에서 판단이 된 내용을 다수 종합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게 진실에 가까울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참고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의 판단과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그 사람의 진술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형사재판,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재판관들이 결정을 했다. 그 부분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내일이 10차 변론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시간은 처음에 2시였다가 2시 반으로 한번 미뤄졌다가 다시 3시로 1시간을 미뤘거든요. 헌재 이 판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상당 부분 여론의 어떤 그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시위나 공격 이런 것들도 감안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가능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기일이 오전 오후가 겹쳤다고 해서 기일 변경까지는 우리가 허가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재판 시간을 좀 늦추겠다라고 하면서 전부 이 신청을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일부는 인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앞서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지금 막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기일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른 날로 지정하기에는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야간 재판을 하더라도 시간 텀을 둬서 대통령 측에서 준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부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간을 조금 늦춰줬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서 채택된 증인 3명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3명에 대한 신문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보다는 1시간씩 늦춰서 진행이 될 텐데 이전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증인 신문 시간이 기존에 1인당 90분이었잖아요. 30분 늘어나서 120분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막바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는 걸까? 아니면 어느 때보다 재판관들이 볼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신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있었고 재판부들의 평의를 거쳐서 한 90분이면 적정하게 사실관계의 주요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미 판단이 된 상황인데 예. 이 마지막에 증인 신문 시간을 조금 더 30분 연장을 해준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 측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 방어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줘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변론기일에 3분 더 주십시오 이러면서 좀 공방이 있었던 장면이 있었죠. 예.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너무 그 시간을 짧게 줘서 그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인의 신빙성을 따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대통령 측의 일부 의견을 받아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증인은 모두 대통령 측의 증인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증인 신청을 채택해준 마당 이 30분이 더 걸리든 뭐 하든 시간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그럼 충분히 한번 이 증인 신문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해볼 테니 대통령 측이 하고 싶은 반대 주신문이든 보충 신문이든 다 해봐라 이런 취지로 시간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연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재 측에서는 좀 배려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배려의 차원보다는 워낙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라는 그 논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다 보니 일부지만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120분까지는 필요 없는데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특별하게 재판 지장이나 재판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방어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3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헌재 정기 브리핑을 보니까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다. 또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말은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출석 여부는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출석하려고 지금 헌법재판관 측에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조지호 청장도 사실은 법정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인데 굉장히 여론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과 관련해서는 또 일부 사람들이 공격하는 행위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최대한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예.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된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중요한 건 재판소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끌려오기보다는 그래도 조율해서 내가 나와야지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1, 2차보다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3차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까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 구속 취소 청구 신문 위법성 따를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건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준비 기일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준비 기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판단이 될 상황은 재판을 병합할 것인가, 병행할 것인가, 수많은 피고인들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인 논의, 그리고 증거 인부와 관련한 이 증인 신청의 규모 이런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올 필요는 없지만 예. 구속 취소 관련한 신문 기일은 굉장히 신변에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참석해서 구속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론의 지지자들의 관심을 받아서 이 재판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통령의 출석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미 헌법재판소에 기일을 연기하면서 구속 취소 참여해야 되는데 방어권 침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내가 안 나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출석할 의사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추단해 볼 여지가 있고요. 아까 석동영 변호사님 말은 이제 구속에 대한 사유, 체포부터 이제 위법하다라는 이제 과거의 주장 그대로 이제 개진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기소의 시간이 이제 잘못 계산됐다. 다양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네. 주장 중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 사건은요, 구속이 위법하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경우에 이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구속 자체의 위법성은 사실은 이미 이제 체포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낮다. 예. 그런 구속 사유가 소멸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보통은 중점적으로 보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다수의 중요 참고인 증인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뭐 국회 현안 질의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